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단편 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원 제목은 은혜를 받아 재물을 늘렸다는 의미의 수은식화입니다. 흔히 거여객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여라는 곳은 광주 송파 부근이랍니다. 그리고 객점이라면 오늘날의 호텔이나 모텔처럼 잘 완비된 숙소라기보다는 여행자들이 잠시 들러 밤을 피해가던 그런 숙소를 말합니다. 그럼 이 거여 객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내용과 관련된 한자가 나가고 있으니 함께 익히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김기현이라는 자가 살았는데요. 경주 사람으로서 집은 매우 부유했지만 일찍이 아비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장성해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무예를 닦아 무가에 급제했는데 도무지 벼슬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현은 헛되게도 어리석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한양에 올라가 권세가 있는 관리나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에게 뇌물을 바치면 저절로 벼슬길이 쉽게 트일 것이라는 거죠. 급기야 그는 순진한 홀어머니를 속여서 천꾸러미의 돈을 타가지고 급 상경합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먼저 여관을 정하고 그때부터 아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유행으로 벼슬길에 나가기를 바랬던 그의 생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가문도 그렇고 발도 넓지 않으니 어떻게 움치고 뛸 수조차 없었죠.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다는 짓이 매일매일 대갓집 관리를 맡아 하는 청지기 나부랭이들과 어울리면서 술이나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 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는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온 기현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대더니만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순진한 자기 어머니를 속입니다. 어머니, 아무개 공과 아무개 경이 모두 저와 절친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시 천꾸러미를 들고 올라가면 이번에는 분명히 지방 원짜리 하나는 맡아놓은 당상이고요. 병사나 수사도 너끈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네요. 그저 바라는 거라곤 자식의 출세뿐인 이 순진한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마침내 땅이며 집안의 여러 집기들 그리고 몸을 꾸미는 장신구며 갖가지 물건들을 박박 긁어서 헐값으로 팔아 돈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는 다시 그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갖고 상경을 하네요. 그러나 김기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는 또 1년도 안 되어서 전과 같이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젠 다시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게 되었어요. 별 수 없이 그는 서울에 눌러앉아서 때때마다 시골집에 사람을 보내어 돈을 재촉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도
내일 모레 당장 일산이라도 쓰고 어디 부임할 것처럼 허풍을 쳐댑니다. 그런데도 그의 착하고 순진한 어머니는 자식이 그렇게 헛되게 돈을 다 날려버리는 줄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몇 차례나 돈을 올려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시골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기별이 옵니다. 모든 땅과 집 그리고 노비까지 다 팔아도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그의 어머니와 처자식은 수모스럽게도 이웃집 행랑에 새들어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기어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골칫짝을 내던지며 탄식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서울 와서 10년을 돌아다니면서 벼슬아치들 낮바닥 하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공연히 늙은 어머니를 속여 집재산만 다 탕진하고 말았구나 라고요. 그리고는 부랴부랴 행장을 뒤져보니 아직 7, 80 꾸러미가 남아있더랍니다. 기어는 한숨을 쉬며 또 탄식하길, 이 돈은 여기서 쓰면 불과 며칠 거리지만 그래도 집에 가지고 내려가면 서너 달 정도는 노친을 잘 봉양할 수 있겠지 하고는 마침내 같이 어울려 놀던 노름꾼들과 일일이 손을 흔들며 오래도록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하인과 말을 재촉하여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성문을 나와 한강을 건너 얼마쯤 갔을까요? 정오쯤이 되자 점심 욕이라도 하려고 거여라는 곳에 이르러서 객점에 말을 메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흉년이 거듭들었고 날씨도 매우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보니 객점 앞 길가에 부항이 잔뜩 들어 얼굴이 퉁퉁 부은 어떤 한 여인이 헐벗은 채 아이 하나를 안고 넋을 놓고 개천을 바라보며 웅크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기어는 그녀를 보더니 저기 앉아있는 여자를 잠깐 들어오라 하라 합니다. 그 여인이 이쪽을 돌아보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으로 들어와 구석에 쪼그려 앉는데 기어니 보니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나 봅니다. 결국 기어는 자신을 위해 차려진 점심밥상을 그녀에게 물려주고는 돈 2꾸러미를 내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옷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옷 벗은 거지는 굽는다고 하지 않나? 너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헌적삼 한 벌과 닭 떨어진 치마라도 사입고 구걸을 해도 하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객점 주인에게 말하길,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 걸 보니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하고는 하인에게 말을 준비하라 명하고 자신은 요기도 안 한 채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오면서 나으리 어디 사시나요? 나는 나으리가 아니요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지. 선달이라면 문가나 무가에 급제를 했지만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배울 수 있을지요?
내 입은 돌아가면 한양은 영영 떠나는 것이니 언제 다시 볼 수 있겠소 하며 말을 채찍질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객점 주인이 그렇게 가버린 기원을 보고는 사람이 어떻게 저처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며 다시 그 여인을 돌아보며 말하길, 내 너에게 헌옷을 한 벌 줄 테니 그것을 입고 나를 거들어라. 부엌에서 쌀도 씻고 불도 떼고 뜨물이나 대궁이라도 먹으면서 살지 않겠느냐 하네요. 그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럼하고 하여 그날부터 그 여인은 거여 객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산동, 즉 지금의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온 담배 장수가 한 짐에 담배 50발을 주고 올라왔습니다. 객점 주인이 슬쩍 그녀에게 묻기를, 그거 다 얼마에 팔겠소이까 하니, 2꾸러미면 놓고 갑죠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여인이 청하기를, 전번에 선달님이 제게 주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 담뱃값과 딱 맞네요. 부디 제게 팔아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여인이 2꾸러미에 산 담뱃값이 단지 5개월 사이에 뻥충 오르더니 50발에 무려 20여 꾸러미까지 올랐답니다. 10배가 오른 것이죠. 여인은 이때의 번 돈으로 객점의 빈칸 하나를 새내어서 어물이며 과일이며 생강, 마늘, 치자, 쪽풀, 버섯 등등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버려놓고 얼른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그해 겨울이 되자 거기에 갑절 이상 대곱절이나 돈을 벌게 되었고, 또 곱절 벌면 버는 대로 점포도 늘려나갔습니다. 해서 집신이나 미투리, 종이, 명주, 비단같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주로 취급하였고, 겸하여 떡이며 먹거리도 늘어놓았고, 청주, 탁주 가릴 것 없이 쌓아놓았어요. 당시는 10여 년간 매년 풍년이 드는지라 세상이 매우 태평했던 때였답니다. 해서 해마다 능묘 행차며 풍류놀이가 거리를 메웠고, 세도가에게 바치는 진상품을 실은 수레며 말이 길을 이었지요. 게다가 봄, 가을이면 과거 시험 보는 선비들이 서로 다투며 한양으로 몰려드는 터라 조선국의 인물들이 모두 왕성하게 모이곤 해서 당시 서울 인근의 객점들은 모두 10곱, 100곱의 이문을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의 가게도 번창하여 만에 만 곱절씩이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간에 여인의 아이 역시 키가 5척이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술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주렴을 내리고 옛날 한나라 때의 거부인 탁왕손의 딸인 탁문군이 사마상녀와 술을 팔듯이 하니, 파도가 일고 흰구름이 몰려들듯 술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후로는 여인의 뜻대로 이루지 못한 게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이라죠. 이 여인이 재산이 많은 과부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충청도 술꾼들이 그녀에게 빌부터 살아보려고 꿍꿍이를 합니다. 급기야 한 술꾼이 객점주인과 모의하여 그녀에게 수작을 거네요. 그러자 여인이 정색을 하며 말하길, 나는 본래 어느 고을 양민의 딸로서 양민의 집에 출가를 했는데 거듭든 흉년으로 남편이 굶어 죽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하나가 있어 그 애를 업고 구걸을 해가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동설안에 얼고 굶주려서 거의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천만 뜻밖으로 살아있는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음식을 주시고 노잣돈을 주셔서 거의 죽은 목숨이 살아났었지요. 게다가 그분이 주신 노잣돈을 미천삼아 돈을 벌게 되어 오늘날 우리 모자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의 털끝 하나하나는 모두 그 김선달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 어찌 감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딴 사람에게 몸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선달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고 오시지 않는다면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며 노기를 부리니 그 무리들 모두 혀를 차며 돌아갔답니다. 이에 그 여인은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살다가는 분명 그들에게 욕을 당하겠어 합니다. 사실 그들이 오늘은 순순히 물러갔지만 언제 또다시 몰려올지 모르는 일이지요. 해서 여인은 급히 가옥을 처분하고 흩어진 재산들을 모두 다 수습해서 숭례문 밖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김선달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어느덧 3, 4년의 세월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병진년 봄이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송군수라는 자가 음도로 경주 부윤의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맞이하여 경주로 모셔가야 하는 신연 하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문 안의 몇 번째 집에 묵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소문을 듣게 된 여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경주 김선달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연 하인들이 묵고 있는 객사로 보내어 경주에서 온 이방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인의 아들이 경주에서 온 이방을 만나 자기 집으로 모실 것을 청하자 이방이 말하길, 자네 자당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지장전 200구러미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급하네. 자네 자당의 청에 응하기가 어렵겠구만 하네요. 지장전이라면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아서 경주까지 모시고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들이
우선 저희 집에 가시면 200g 정도는 이자 없이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요. 하네요. 그러자 이방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그 아들을 쫓아 여인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이방이 그 집에 들어서니 안팎으로 들이운 주렴이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그 여인은 경주 이방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나와 맞아들이며 일행에게도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는 이어서 차분히 묻기를, 수존께서는 경주 기부에 계시니 혹시 김선달이란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존은 이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니 이방이 말하길, 김씨성을 가진 선달이 한 분만이 아니고 서너 분이 있는데 부인께서는 어느 김선달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그러시지요. 저 역시 함자나 자호를 모릅니다만 얼굴에 표가 하나 있었지요. 왼쪽 볼에 앵두만한 사마귀가 있어옵니다. 하자 이방이 곧 아이를 돌아보며, 너 혹시 알지 않느냐? 객사 동편 협방에서 신을 삼아 먹고 사는 그 양반이 바로 그분이다. 아이가 말하길, 아니 그 양반이 선달입니까? 아마 너는 그 선달을 모를 것이다. 아마 10년 전이지. 삼나무 지팡이를 짚은 상제 한이가 내게 오더니 구걸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모친상을 치를 수 없다는구나. 내가 꾸러미 돈과 말곡식을 얼마간 보태주었더니라. 그 후 3년이 지나서 상복을 벗고는 탕건을 쓰고 무간이 입는 기가 터진 후탁을 입고 나를 찾아왔기에 나도 그때 비로소 그가 선달임을 알았더니라. 그때 보니 사람이 영 맥이 없고 얼이 빠져서 겨우 걸식이나 하며 살아가는데 의복은 점점 남루해지고 볼 때마다 꼴이 영 말이 아니더니만 필경엔 두 내외가 겨우 몸을 지푸라기로 가리고 다니게 되었단다. 내가 보기에도 민망해서 당신 내외는 몸에 병도 없고 사지도 멀쩡한데 하다못해 품을 팔든가 신을 삼든가 배를 짜든가 방아질이라도 하지 않고 뭘 못해서 바가지를 차고 마을마다 다니며 조아라 구걸을 하고 다니요? 한두 번이야 부득히 그렇다 하더라도 내내 구걸을 하고 다니니 나도 퍽이나 믿게 보이요. 했더니만 그분이 그 말을 듣고는 뉘우쳤는지 나에게 집신이나 삼아보겠노라고 하면서 집 한 묶음을 청하더구나. 나도 그의 뜻을 가엾게 여겨 승낙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대여섯 분 받음직한 집신을 매일매일 서너 켤레씩 삼게 되었고 그 부인도 이웃집의 바느질이나 절구질 등으로 품을 팔아서 객사 한 구석에 붙어서 사는데 애들 데리고 그럭저럭 편하게 살고 있느니라 하네요. 그렇게 김선달의 형편을 길게 늘어놓던 이방은 문득 말을 멈추더니 다시 여인을 돌아보며, 그런데 부인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김선달에 대해 물으시는지요? 합니다. 부인은 이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응당 그런 일이 있었지요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제가 200꾸러미의 돈을 수존께 드리겠으니 급한 대로 먼저 지장전에 보태 쓰시고 그 본전은 저에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부탁건대 반드시 그 돈을 김선달님께 전해주세요. 하고는 문갑에서 일폭 간지를 꺼내더니 언문으로 김선달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답니다. 모년 거여동 객점에서 모자가 개천에서 배고라 얼어 죽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이고 노잣돈을 주었던 일, 그 노잣돈으로 담배를 사서 가게를 열게 되었던 일, 술집을 하여 횡재한 일, 10년간 돈벌이를 하여 거부가 된 일, 그리고 술꾼들이 객점 주인과 모의 작당하여 통혼을 청했으나 감히 은인을 잊고 딴 사람에게 갈 수 없었던 일, 이후 숭례문 밖으로 이사와서 날마다 선달님이 오실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일들을 누누이 조목조목 조심스럽게 써내려가는데 종이폭에 정이 넘치도록 담아내더랍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잊지 않고 되풀이하길, 사람을 살리실 때는 대체 무슨 어진 마음이셨고 사람을 잊으실 때는 어찌 이처럼 박정하시온지요. 지금 듣자옵기에 선달님께서 여러 해의 실패를 보시고 집도 없이 노숙하옵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 물건 약간을 보내오니 우선 처자를 급히 구하시옵고 속히 한양에 올라옵시와 선처해 주실 것을 바랍고 또 바라옵니다. 라고 운운하였답니다. 한편 신관 송군수를 모시고 경주로 돌아간 이방은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에게 꾼 지장전 값 200꾸러미의 돈을 마련해서 김기현을 찾아 건네주며 말합니다. 서울서 당신과 연고가 있는 분이 당신에게 이것을 전하랍디다. 받아두시오. 그리고는 소매 속에서 편지도 꺼내어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황혼이 져서 어둑어둑하니 도저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해서 기현은 일단 그의 처와 함께 돈자루를 먼저 들어다 방에 옮겨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양에서 내 돈을 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대체 누가 나의 옛일을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기현은 결국 답답한 마음에 이웃집에 가서 기름을 빌어와 불을 켜고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 옛날 10여 년 전 거여동 객점에서의 2꾸러미 돈의 공덕탑이 아니겠습니까? 기현은 반도 읽지 못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내외는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길, 서울서 전후 소모한 4천 5천 꾸러미는 모두 쓴 흔적조차 없는데 유독 2꾸러미만이 흔적이 되어 나타났구려 하네요. 한참 기쁨의 눈물을 흘린 후 겨우 흥분을 가라앉힌 기현이 부인에게 부탁하길, 돈백냥은 중년의 고생을 생각해서 양식과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과 실컷 보식하게 하고 남은 돈 100냥은 내 의복과 갓과 망건을 마련해 주시오. 그리고 말 한 필도 사시오. 내 곧 바로 상경해 봐야겠소 합니다. 그렇게 기현은 숭례문 밖 두 번째 집인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인은 과연 눈앞에 선달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나와 맞이하는데 기현은 그 여인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여인은 기현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처음에는 손을 잡고 통곡을 하는데 원망하기가 마치 은인을 원수 보듯 하였고 또 이어서 성찬을 갖추어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는데 이때는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듯 하더랍니다. 이에 그 여인이 말을 꺼내길, 2꾸러미 돈이 자라서 지금 2만여 꾸러미가 되었지요. 1만 꾸러미는 주인님께 바치겠으니 주인님의 처자식은 이것을 가지고 살림을 꾸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만 꾸러미는 첩에게 두시지요. 첩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걔는 전남편의 혈육이니 역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와 당신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여생을 하루같이 화락하게 지내기로 기약해 주세요. 선달님의 벼슬은 제가 한번 주선해 보겠어요. 합니다. 이후 기현은 다시 경주로 내려가 짐을 챙겨 가솔들을 모두 이끌고 숭례문 안 몇 번째 집을 사서 짐을 풀고 솥도 걸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집은 여인이 있는 문밖 집과는 몇 궁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웠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은 더욱 아름다울 것인즉 묵은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전해진 말에 의하면 김기현은 두루 두 여인을 잘 주선해서 양주학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양주학이란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양주자사가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도도 닦고 벼슬도 했다는 말이죠. 즉, 2개 이상의 욕망을 동시에 달성했을 때 하는 말이랍니다. 김기현이 본처와 이 여인 2사람을 잘 간수해서 살았다는 말이죠. 예,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흉년에 헐벗고 굶주린 한 여인이 거열하는 객점 앞에서 때마침 재산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경주 김선달을 만나 연명을 하고 또 그에게 받은 2꾸러미의 돈을 미천 삼아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술꾼들의 많은 유혹도 뿌리치고 서울 남대문 밖에 집으로 이사해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김선달을 만나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편술한 자는 이계입니다. 차산자라고도 하고요. 그의 저서인 차산필담 2권에 수록되어 있어요. 차산자는 주인공인 김기현에 대해 평하길, 두려워해야 할 것과 다행스러운 것 2가지를 꼽습니다. 두려운 것 하나는 홀로 된 어머니를 속여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그 어머니를 굶어 죽게 한 것이고, 또 다행스러운 것 하나는 운전을 베풀어서 죽어가는 여자를 살려 마침내 그 재산을 불려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오매불망 자신과 아이를 살린 김기현의 은혜를 잊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개가하지 않고 마침내 은혜의 보답으로 짝을 맺었으니 그녀의 재혼은 절개를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답니다. 덧붙여서 전생자식을 길러 재물을 나누어 주어 전 남편의 뒤를 봐주었으니 이것이 실상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인즉 대개 세간에 은혜를 잊고 의를 배반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이 글을 읽고 명심해서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혜를 갚은 돈 많은 과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